안녕하세요. 사회과제연구의 첫 시간을 담당할 조인규 쌤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교과서는 1학기에 사용했던 사회탐구 방법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단원이고요. 사회탐구 설계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사회탐구 설계의 의미와 절차, 그 다음에 사회탐구 설계의 주요 요소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죠. 학습 목표는 사회탐구 설계의 의미와 절차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탐구 설계의 주요 요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탐구 설계의 의미와 필요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우리는 탐구 설계라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탐구 설계라고 할 때, 탐구라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가로에, 첫 번째 가로에는 과학적,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건요, 이것을 굉장히 해답을 타당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찾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연구 과정에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일부터 먼저 하죠. 그래서 아래 2번에 보시면 그러면 왜 이런 계획을 세우는가? 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탐구 설계의 필요성을 아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네, 탐구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래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의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이론적 배경과 개념적 틀에 기초해서 탐구 활동의 전체를 구상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은 청사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청사진이라는 말은 건축에서 많이 표현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래 각주를 한번 봐보실까요? 네, 아래쪽에 각주를 보시면 네, 미래의 일에 대한 희망적 계획이나 구상을 일컫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런 게 청사진이겠죠. 그래서 건축 설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완성된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집을 짓기 전에 건축물의 완성된 모습. 아까 전에 이제 청사진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스케치해서 모형을 만드는 일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 그 그림에 보시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설계도가 있죠. 아직도 건축 중인 설계도인데요. 요거는 여러분 그 가우디라는 유명한 건축가를 이름을 아마 들어봤을 것 같은데 바로 그 가우디의 작품입니다. 근데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는 작품이고요. 한번 볼까요? 가우디 요거 작품 좀 더 크게 보면 이렇게 설계도가 되어 있죠. 지금은 관광 수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정량의 세금을 가지고 지금도 건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스페인의 성당이죠. 이렇게 이제 청사진 바로 이런 스케치를 통해서 이 모습을 보고 이와 유사하게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딱 보면 알겠죠? 네, 바로 석굴암의 모습입니다. 석굴암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석굴암의 모형도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석굴암은 우리가 안에 들어서 볼 수가 없잖아요. 대신 이렇게 석굴암의 모형도를 통해서 석굴암 내부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실은 석굴암을 만들기 전에 이런 모형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설계도도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좀 더 완성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을 탐구 설계의 이제 필요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탐구에 참여하지 않은 3자라도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절차를 짐작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아래 그림의 오른쪽에 보시면 고인돌 제작 과정인데요. 좀 작아서 이것도 좀 더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시면 자 우리 여러분 고인돌 만드는 과정을 다 이미 알고 있죠. 고인돌 이렇게 세우기 그 다음에 고인돌의 사이 흙을 채우기 그 다음에 덮개돌 올리기 그리고 흙 제거하기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고인돌을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언제라도 이런 설계도를 보고 다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 과정의 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설계라든가 계획이 없다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고 비용도 그만큼 더 많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연구 과정에서 설계를 미리 잘 함으로 인해서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아래 보시면 연구 설계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모집단의 규정,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와 추출 방법, 그 다음에 현지 조사 일정 등의 계획을 통해서 시간과 경비, 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는요, 우리가 여행 준비할 때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느 지역을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 루트를 짜고, 그리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미리 계산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야 될 것이 무엇인지,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계산을 하면 엉뚱하게 들이는 비용이라든가 엉뚱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탐구 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 이제 2번에 사회 탐구 설계의 주요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목적의 구체화인데요. 연구 목적이란 것은 연구자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여 얻고자 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바로 이 최종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래 오른쪽에 보시면 그 주요 요소들이 몇 가지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좀 작으니까 좀 더 크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고요. 연구 설계의 주요 요소에는 첫 번째, 네, 지금 다룰 연구 목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구 문제, 내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느냐. 그 다음에 변인과 가설. 변인과 가설은 우리 앞에서 배운 적이 있죠. 그 다음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 다음에 표본과 표집, 그리고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 그 다음에 연구 결과의 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 나가면서 최종의 결과물을 가지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다 내용을 설명했던 것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사회 탐구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연구 목적에 추구하는 바에 따른 연구 유형들이 좀 있는데요. 바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 텐데, 첫 번째는 이것은 탐색적 연구라고 부릅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예비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실은 최종의 목적이 아니고요. 미리 예비적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연구가 돼버린 연구가 있다면 내가 연구를 했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어떤 연구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바에 이미 좀 만들어져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러면 더 최종 목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또다시 좀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 연구를 위한 예비적 연구로 연구 문제의 발견, 그다음에 가설 도출을 위해서 실시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하는 일들은요, 바로 관련 문헌을 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는 거. 그래서 문헌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관련 사례 조사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좀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것은 동향과 전망.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동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전망을 할 것인지, 이 전망이라는 것은 아직 연구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뭐에 대한 동향, 뭐뭐에 대한 조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런 것은 탐색적 연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두 번째는 기술적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술적 연구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1학기 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기술이라는 것은 기록하여 서술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사회 현상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그러니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요. 계량적 서술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계량적인 서술로 그러니까 수치화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네, 신뢰도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통계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은 보통 신뢰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들입니다. 아래 보시면 대표적인 예들이 나와 있는데 사회현상의 특성과 실태, 그러니까 실태 또는 특성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빈도를 조사하고 빈도라는 것은 그만큼 몇 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변화 추이와 변화 예상. 아이고 이거는 오타이네요. 이거는 변화가 아니고 변화의 방향을 예상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것은 이제 설명적 연구라고 이제 부르는 것인데요. 탐색적 기술적 성과를 통해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의 성과를 통해서 현상의 발생의 원인이나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현상의 아래 있네요. 여기에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자, 뒷장에 넘기시면 이렇게 이제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바로 우리 교과서에 이 탐색적 연구, 기술적 연구, 설명적 연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바로 탐색적 연구입니다. 한번 예를 든 것이죠. 자, 방과 후 학교나 학업 성취에 대해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해야 되는 경우, 기존에 있던 것을 염색하는 것이니까 이건 탐색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와 경험을 조사. 전문가들은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경험을 했던 것들이니까 이것도 일단 탐색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외국의 사례. 이미 있었던 어떤 외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탐색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탐색적 연구는요, 기존 연구, 그 다음에 전문가, 외국의 사례들을 살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래에 있는 것은요, 이것은 이제 기술적 연구입니다. 자, 기술적 연구는 방과 후 학교의 종류나 방과 후 학교의 참여율을 조사하는 겁니다. 종류라든가 참여율은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이죠. 계량화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 연구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성적도 바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의 공통점은 수치화하고 계량화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술적 연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은 하나 남아있는 설명적 연구죠. 방과 후 학교 참여 학생들이 성적이 향상되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 그러니까 방과 후 학교에 참여를 하면 이 원인이 있으면 그것이 성적 향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즉 인과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명적 연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탐구 활동이에요. 연구 주제와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유형을 짝지어 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거 간단히 한번 해보시죠. 한 30초 정도의 시간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초가 지났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일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동향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연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는 거죠. 네, 이것은 탐색적 연구입니다. 네,
잘하셨고요. 자, 두 번째, 교과 교실제와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 분석입니다. 교과 교실제를 하면 학업 성취도가 정말 올라가느냐 원인과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설명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초중고 학교 급별 학생들의 수업 태도 조사. 수업 태도가 어떠냐, 이 사람들의 실태가 지금 어떠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술적 연구가 되겠네요. 자, 네 번째, 우리나라 사회학의 연구 동향과 전망에 대한 조사. 연구 동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떤 이제 연구들이 더 남아 있는지 전망하는 것이죠. 이것은 역시 탐색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1980년대에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과 도시화. 자, 인구 이동이 얼마만큼의 인구 이동이 있었고 도시화는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었는지는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은 기술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TV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성 역할이, 요즘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성 역할이 시청자의 고정관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러니까 이런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들이 미쳐지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설명적 연구, 이렇게 여러분이 짝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 문제의 설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구 문제의 또 역시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 문제란 과학적 탐구의 목표를 진술하는 문장으로서 연구자는 자신의, 자, 이게 중요한데요, 문제의식을 연구 목적에 맞게 논리적 성격을 띤 질문이나 명제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의식이라는 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기후 문제가 지금 문제인 것 같아 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요. 최근에 우리 젠더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아 라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외교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한 것 같아 라고, 이런 문제의식을, 내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는지를 연구 목적에 일단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됩니다. 왜냐면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탐구를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살표 보시면요, 연구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과학적 탐구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 문제를 명확히 해야 과학적 탐구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연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요즘에 이제 한일 외교 관계인데요.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작년부터 굉장히 좀 어려운 위치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징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관련한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외교 문제를 한일 관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요, 자세히 보면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또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도 또 걸쳐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 자꾸 미국, 중국, 동남아 또는 어떤 특정 나라에 초점을 두게 되면 원래 예상했던 한일 외교의 문제의식을 자꾸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하게 된다는 얘기는 제가 하고자 하는 바로 그 논점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대한 줄여주고 방향을 계속 일정한 방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구 문제는요, 과학적으로 공인된 연구 방법을 활용해서 해결 가능한 것만, 해결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하면 안 되는데요. 이것은 아래 부분에서 다시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이제 연구 문제의 성격에 따른 세 가지 유형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분석적 성격이 있고요. 두 번째 경험적 성격, 세 번째 규범적 성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분석적 성격은요, 이것은 개념의 규정이나 정의에 관한 연구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가 있죠. 시장 경제 체제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인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요, 바로 시장 경제,
시장 경제라는 개념, 시장 경제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이 개념을 모른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개념 규정이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역시 오른쪽에 보시면 군사 정권은 독재 정부인가, 독재라는 말과 군사 정권의 개념을 정확히 하면 이 성격을 연구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경험적 성격은요. 역사적 경험적 사실들에 입각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연구 문제입니다. 예시가 아래 나와 있네요. 우리나라 상류층의 자녀일수록 명문대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실은 높았는지 아닌지는 참과 거짓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바로 경험적 성격의 유형입니다. 자, 세 번째 연구 문제의 성격은 규범적 성격인데요. 규범이라는 것은 곧 가치 판단이죠.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옳고 그른 것과 참과 거짓은 좀 다른 의미죠. 참과 거짓은 굉장히 명확한 것이지만요. 가치, 즉 옳고 그름은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범적 성격은 가치 판단에 근거한 연구 문제로 경험적, 실증적으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바로 두 번째 있었던 상류층 자녀가 명문대학교에 쉽게 입학하는 것, 그러니까 명문대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참과 거짓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쉽게 입학하는 것은 올바른 것인가? 상류층이 좀 더 좋은 대학에 쉽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중하류층의 학생들은 이렇게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게 쉽지 않다면 이것은 올바른 것인가 그른 것인가 라는 가치 판단,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규범적 성격, 분석적 성격, 경험적 성격, 규범적 성격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연구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검증 가능한 연구 문제의 설정 방법입니다. 어, 검증 가능하지 않은 연구 방법은요, 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 문제를 설정할 때 이것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제 방법은요, 연구자의 의도와 그다음에 연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연구의 의도하고 그다음에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요, 실제로 이 연구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보시면 이해가 나와 있네요. 방과 후 학교는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이런 것은요, 의도와 연구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또 어떤 부분에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죠. 그래서 이것을 좀 고치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네요. 방과 후 학교는 학습자의 특기 적성 개발에 기여하고 있는가? 실제로 방과 후 학교를 했더니 특기 적성이 개발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은 질문지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실은 이제 문제는 이것을 연구를 할 때 저출산 고령화라고만 얘기한다면요. 실은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 문제라든가, 실은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문화적 변화도 있고요. 사회적인 현상들의 변화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를 하나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탐구하기에는 너무 넓은 범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능한 내가 검증 가능한 정도로 하려면 좀 더 구체화 시켜야 되겠죠. 저출산 고령화가 노인 복지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노인 복지 문제가 점점 지금 중요하게 부각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구체화된 표현으로서 우리가 연구가 가능한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구체화하는 과정을 배우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이제 이런 공부를 했었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서양사 교수님께서 했던 그 수업의 주요 내용은 주제 설정이었습니다. 주제를 학생들이 설정해서 가져가면 교수님께서 이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계속 판단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연구할 수 있는 너무 광범위해서 연구가 불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끊임없이 그래서 연구 주제를 만들 때 연구 주제를 구체화해서 이것이 실현 가능하게 이제 만드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래에 있는 건요, 실행 가능한 연구 문제의 설정입니다. 이건 정말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얘가 교과서에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아기의 IQ와 학벌의 관계. 그래서 유아기의 IQ가 높은 아이가 학벌이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런 연구의 가장 큰 단점, 실은 이게 실행 가능하기에는 우리가 실행하기에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점이 있죠. 왜냐면 우리는 돈도 없고요, 비용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끊임없이 성장할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유아는 아주 어린 아이는요, IQ 측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IQ의 변화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실행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실행 불가능한 그런 이제 주제들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뭐 사후 세계는 존재하는가? 사후 세계는 존재하는가? 죽음 다음의 세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별할 수가 없죠. 일단 죽어봐야 되는데 죽은 사람을 다시 깨울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실은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것들은 우리가 연구 문제로 설정하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음, 인식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불가한 것, 그래서 불가지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은 연구 문제로 설정하면 실은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을 듯합니다.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 탐구 설계의 주요 요소의 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과학적 연구의 절차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역시 먼저 학습지가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지금 것처럼 다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